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누가? 우리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자,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한 기자님 어머님의 안부를 안 물어봤더니 이 한 기자님과 하는 코너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한 기자님 어머니 잘 계시죠? 네네네. 어머님이 옛날에는 그 같이 이렇게 근처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선전하고 그러셔서 조회수가 팍팍 늘어났는데 요즘 제가 아드님한테 신경 안 썼더니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다시 얘기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제가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아주 그냥 초강수를 던졌어요. 네, 무공천 얘기도 나오고 본인도 나오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총 4가지인데요. 종로, 안성, 청주 등 이제 지역구 재보선, 3월 9일에 치러지는 지역구 재보선에 무공천하겠다라고 밝혔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 그리고 동일 지역 사선 연임 금지, 그리고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를 했고요. 네. 일단 재보궐선거가 3월 9일에 치러지는데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당 입장에서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인천 계양을 지역구로 이제 지금 5선인데 그렇죠.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라면서 했던 말이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 비판 목소리가 있다. 때문에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도 불출마를 이날 약속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동일 지역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금지 조항도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5선까지 했으면 그만하셔도 되죠. 뭐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만 나오겠다 한 거는 좀 더 일찍 그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점은 이거겠죠. 586 세대 용태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집행부가 반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종로, 안성, 청주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새롭게 재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했다. 네. 이것 때문인데 최고위원들하고 합의가 안 됐나 봐요. 최고위원들이 뭐 합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나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지금 반발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송영길 대표가 직접 결정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 지도부 내 반발이 있는데 일단은 네. 문제가 절차상 문제인데 동의를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 처리를 하겠다. 뭐 박덕흠 의원이야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알아서 그쪽에서 하던 말든 어쨌든 제명 절차 국회 전체 그 인원의 3분의 2가 출석해서 한번 동의하기 이거 있잖아요. 요걸 거치면 되는데 한편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찬성하지 않을 거다. 김기현 원내대표 태도를 봐라. 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본인의 당 소속이었던 사람들, 물론 이제 무소속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전혀 안으려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치려고만 하느냐, 네. 책임을 전부 다 그쪽으로 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합니다. 특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신대 할머니들 관련해가지고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또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 당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네. 내 편은 신경도 안 써주고 챙겨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사람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한,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서 심평원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22억 정도 되죠. 네. 1심에서는 3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예.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 1심에서 3년형을 실형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석으로 먼저 뒤집혀졌습니다. 나왔었죠. 그리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고 입증이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때문에 건보공단이 이제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일단은 의료인도 아닌데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병원을 운영한 혐의가 있고 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데 2020년 11월 불기소 기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이제 주모 씨 이제 공동 성립자인 주모 씨와 비롯해서 세 명이서 이제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네.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빌려준 거다. 예. 네. 그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이 최은순 씨는 돈만 빌려준 사람이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무죄 선고의 이유인데 사실은 1심에서는 돈만 빌려준 것처럼 형식을 취했을 뿐이고 그 최은순 씨의 뭐 사위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이 다 와서 직접 관여를 했다,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예, 최 씨가 이제 설립 허가에 필요한 이력서, 임원 시험 승낙서 등을 써주기도 했고 네. 사위가 4개월 동안 행정원장으로 근무를 하기도 그러니까요. 했고요. 예. 그리고 전체 계약금 중에 5억 원 중에 2억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도 했었던 거고 그리고 2014년 5월 당시에 책임 면제 각서를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또 이게 2014년 10월에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우연히 그 5개월 사이에 벗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좀 사건을 다뤄봤는데 이런 종류 사건에서 이 정도 했으면 다 동업한 걸로 보던데 최은순 씨는 정말 기적을 행하는 부인 같아요. 이분은 뭐 대출이면 대출, 뭐 시행이면 시행, 도대체가 못하는 게 없는 어머니네. 아이고 우리 엄마는 뭐 하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뭐 항소심 판단으로는 일단은 이제 최은순 씨가 불법성을 몰랐을 것이다. 진짜요? 주모 씨가 개인 병원으로 사실상 운영한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이제 항소심에서 내려줬고요. 또 투자보다 적은 돈을 회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사실 요양급여 22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옳은지는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투자했다가 망하면은 그러면 전부 다 무죄예요? 예? 투자했다가 돈을 제대로 확보 못하면 회수 못하면 다 무죄 나오겠네. 나 이런 판결은 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 판사님들은 이 형사 7부인가요? 여기 판사님들은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사건 사실은요 1심 재판 시작하기도 전부터 1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 문제가 크다, 변호인들이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라 이런 시그널을 엄청나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되게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하기도 전에 심증을 형성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사실은 조금 제가 물론 정확히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삼부토건하고 교류 없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부인은 난 삼부토건하고 몇십 년 동안 가족 같은 사이였다라고 말했고 네. 자 누구 말이 맞는 거였어요 결국? 일단 상황 설명드리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업체인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명절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김건희 씨와 결혼한 게 2012년 3월인데 이 이후에도 명절 선물 접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상 2011년에 골프 접대와 향응 선물을 받았다는 의심할 만한 기록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최근 10년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과는 정확히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공개된 7시간 통화에서 김건희 씨도 이제 우리 그 삼부토건 조남무 회장에 대해서 네. 우린 다 그런 가족 사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 목록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태평양 변호사였던 2002년 추석에 김을 보낸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였던 2004년에는 이제 곶감과 밤을 보냈고요. 대검 연구관이었던 2007년에는 품목을 알 수 없는 선물을 보냈는데 이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2009년 그리고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그리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지낸 2013년 추석까지 이제 고기, 정육을 보낸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조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급에 대해서만 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보낸 것인데 네. 다른 검사들은 검사장급의 인사라고 해도 보내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만큼은 이제 정육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자천이 된 2014년부터 2015년 추석까지는 다시 김과 멜론을 보내면서 자신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선물 급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급을 낮췄다. 선물의 급을. 그랬으면 어쨌든 2002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가 그 사법시험에 붙었을 때 그리고 변호사로 나올 때쯤에는 300명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판사와 검사로 가고 정말 극소수만 변호사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됐죠? 네, 성적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15년까지 계속해서 선물을 15차례 정도 지금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드러나네요. 17차례 받은 걸로 나오죠. 예. 정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선물이면 이거는 대단히 많이 받은 건데 이렇게 많이 받은 거를 기억 못할 정도라면 원래는 한 100만 원어치 받아야 기억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코맘님, 요새 뉴스 보면 암 생길 것 같아요. 아유, 저도 그래요. 네. 전유성님, 그분의 장모님은 하나님보다 위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들의 능력이 출중한 것을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네, 우리 능력이 없는 것을 탓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너무 비아냥거린다 그러는데 맞아요, 비아냥거리는 거. 근데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비아냥거리지 않고 착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